땅도 100평입니다. 집이 낡고 이제 노후해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기존에 땅이 100평이나 있는데 똑같이 100평 짓기에는 아깝죠. 뭐 요즘에 최소 일정 주거지역만 해도 150%는 올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통 2종 일반 주거에서 200%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200평까지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관할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평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짓나요? 아니죠. 건설업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건설업자는 턴키로 요거를 5억에 지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뭐 실제 이 정도 200평이면 지금 돈이면 20억 들죠. 근데 어쨌든 좀 약간 줄여서 5억에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억을 누가 내죠? 제가 냅니다. 제가 200평 신축주택을 내 땅에 지어진 주택을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이 5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금은 공사비다. 이 공식이 딱 나오고 이건 누구나 아는 거죠. 네, 제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200평을 다 살라고 하니까 너무 넓어. 그래서 난 140평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60평은 남한테 팔아줘. 팔기로 했습니다. 60평을 팔라고 하니까 이 60평이 2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시세가. 그러면 저는 140평 들어가면서 드는 돈은 얼마 들죠? 3억 들죠. 요게 뭐다?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그런데 어느 날 시공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철근, 시멘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5억에 죽어도 못 짓습니다. 6억 주세요. 싸우고 싸워서 결국 6억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140평 들어가는데 얼마 들죠? 4억 듭니다. 왜? 6억에서 이거 파는 건 2억 똑같죠? 이게 분담금이에요. 결국 분담금은 뭡니까? 사업비, 그러니까 공사비에서 일반 분양을 뺀 게 분담금입니다. 140평은 뭐죠? 제가 분양받는 주택이죠. 조합원 분양이에요. 이거 일반 분양. 얘는 얼마짜리일까요? 얘는 2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 필요 있나요? 조합원 분양가는 알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왜? 이거 알아봤자 뭐예요? 이게 평당 1,000이든 평당 2,000이든 내가 내는 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요겁니다. 공사비 등 총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이 수입을 뺀 게 분담금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든 이건 변치 않은 진리예요. 그런데 또, 자, 4억 내기로 했죠. 140평 들어가는데, 갑자기 주택 경기가 확 불어나서 2억에 팔기로 한 60평이 4억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2억이 더 늘어났죠. 그러면 4억 내는 제가 2억을 빼서 2억만 부담하면 140평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올라가면 제 주머니에서 돈 더 나오는 거고, 일반 분양 수입이, 뭐 보통 이제 면적은 똑같으니까 일반 분양 단가가 올라가면 부담금은 줄어들죠. 이 공식에서 보면 정리하면 이렇죠. 공사비 증가하면 분담금이 증가, 일반 분양 수입이 상승하면 분담금 감소. 또 어느 날 이게 200평까지 있는데 규제가 완화돼서 250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여기다 50평을 더해지면 110평이 되겠죠. 110평 짓는데 공사비를 따지면 일반 분양 수입 단가보다는 훨씬 싸죠. 용적률이 늘어나면 분담금이 줄어든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정비사업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저음 분양가는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분담금 심의를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쭉 다니는데 가끔 이런 데가 나와요. 우리는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서 훨씬 유리하다. 그거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소리입니다. 옆 단지가 비교할 때, 우리 단지가 조합원 분양가가 낮으니까 우리가 훨씬 좋다.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해야 되냐면, 뭐 15평 조합원이 33평 갈 때 분담금이 얼만데 저쪽은 얼마다. 요것만 자랑할 거지, 조합원 분양가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낮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어디랑 비슷하면 좋다? 일반 분양가하고 비슷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왜 비례율을 얘기하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비례율 아까 제가 그랬죠. 사업성 지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비례율이 110%면 어떻고 80%면 어때요? 분담금만 나오면 되거든요. 분담금만 싸면 돼요. 비례율이 왜 필요하냐면 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뒷집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옆집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도 같이 모였을 때 똑같습니다. 우리 모인 사람들끼리 다 합치면
합친 분담금은 총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세 뺀 거고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세 사람이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옆집은 저보다 건물이 좀 새 거예요. 땅 가치는 똑같고 뒷집은 막다른 골목집이에요. 다르죠. 출자액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러면 야, 같은 면적이나 뭐 면적도 틀린 경우가 있었으면 서로 누가 얼만큼 낼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가 나오는 순간 비례율이 나와가지고 서로 요 공식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분배하냐, 요것 때문에 나온 게 비례율입니다. 비례율. 그래서 비례율 자체는 사업성 지표로 시작한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여건이 똑같은 두 개 사업장을 서로 사업성을 비교할 때는 비례율이 높은 게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담금 공사비의 관계를 잠깐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분담금이 아니죠. 분담금은 사업비라고 했죠. 사업비를 구성하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오늘 논의해야 될 도급 공사비입니다. 그 외에 설계, 감리, 정비업체, 도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뭐 국공유지도 매입해야 되고 현금 청산, 보전품 비해가지고 각종 부담까지 약 50개 항목 정도가 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이 50개 정도의 사업비 항목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중에서 계약관계에 있는 건 4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계약관계를 조합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조합 엄청 바쁘겠죠. 실제 조합 업무 상당히 바쁩니다. 그 중에 개수는 많아도 도급공사비 하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 중에서는 어떤 보상비가 많이 나타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기타 사업비가 30% 이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8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일반적으로 80% 전후, 20% 전후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80% 전후가 도급공사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사업비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 공사비가. 만약에 도급공사비 최근에 뭐 700만 원 더 넘겨서 부르고 있죠, 시공사들이. 7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요거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이게 700만 원이 80% 하면은 아마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요걸 더하면 한 8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평당. 자, 평당 85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이쪽 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평 아파트 질 때 공사비 얼마 들까요, 사업비? 34평.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34평은 연면적으로 따지면 50평이 넘어요.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 단가나 사업비 단가를 우리가 계산할 때 뭘로 하죠? 34평에다 곱하나요? 아닙니다. 연면적에 곱하죠. 지하주차장 포함한. 그러면 강북권, 강남권은 이게 한 55평 이상 나오는데, 왜? 지하를 더 많이 파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강북권 한 51평에서 52평 정도 나와요. 34평 연면적이. 여기다가 850만 원 곱해볼까요? 얼마인지? 4.3억 나옵니다. 34평 아파트 한 채 지는데 4.3억이 나온다는 거죠. 4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인접한 구에서 뭐 분담금 34평 조합원 분양 받는데 5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신문도 많이 나고. 정비사업하면 관심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건축비만 요겁니다. 만약에 조합원이 땅 지분이 적다. 왜냐면 34평 같으면 용적률 300% 하면 몇 평 나오죠? 11평에서 12평 나오죠. 땅 11평에서 12평에서 위에 올라가는 게 34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대로 12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요 돈 내면 돼요. 4.3억.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기존의 용적률 200%에 그 2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럼 10평이죠. 내 땅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이 34평 가려고 그러면 얼마 내야 돼요? 일반 분양이 없다고 쳤을 때. 4.3억에다가 땅값 2평 더 내야죠. 한 6천만 원, 뭐 한 평당 3천 원 넘어가겠죠? 그래서 5억 그저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분담금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사업하기 힘들죠. 사업을 어떻게 내? 그래서 일반 분양분, 아까 조금 전에 그림에서 나왔죠. 일반 분양분이 있으면 그거를 뺀다. 용적률이 34평을 짓는 것보다 20%가 더 높아.
용적률 자체가 용적률 300%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20% 추가 일반 분양이 있다면, 그러면 34평에서 20% 하니까 6.8평 나옵니다. 6.8평에 똑같이 요 단가를 그대로 사업비로 곱하고 분양가는 약 3천만 원 평당 하면은 요 20% 일반 분양 수입 자체가 얼마를 끼워주냐면 4.3억이 2.3억이 되게 만듭니다. 34평 곱하기 6.8평 하면은 요게 40.8평 정도 되죠. 요게 이제 총 사업비입니다. 일반 분양 수입은 2억. 왜? 6.8평에다 3천만 원 더하니까. 요렇게 해서 일반 분양분이 이렇게 중요하다. 일반 분양이 없으면 4.3억, 있으면 2.3억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정리하면은 어차피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 수입, 요게 분담금 총액이고 비율이나 관리 처분은 이거를 나누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공사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시공사들은 이제 공사비를 때가 되면 올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올려주기 싫어도 계약서에 다 박혀 있습니다. 안 올려주면 공사를 중단하네 마네. 최근에 서울시는 표준계약을 만들어서 공사 중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공자가 평당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재건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조합원당 10만 원이면은 한 700에서 800만 원 더 내라고 하는구나. 근데 10만 원만 올려달라고 하진 않죠, 요즘에.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50만 원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5배 곱하면 됩니다. 50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3,500에서 4천만 원 더 내라고 하는구나, 조합원한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좀 규모가 큽니다. 1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조합원한테 한 사람당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구나. 더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요 샘플은 일반적인 샘플을 제가 계산을 한 건데요. 시뮬레이션에서. 재건축 같으면은 대지 한 5만 제곱미터, 조합원 1,000세대, 한 세대당 50제곱미터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 그런 재건축 사업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용적률 300%에 분양 면적 15만 제곱미터. 왜? 대지 5만 제곱미터 곱하기 용적률 300% 하면 15만 제곱미터 나오죠. 이 15만 제곱미터는 뭐다? 지상연면적입니다. 지상연면적. 지상연면적은 분양면적과 거의 비슷해요. 지상연면적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34평의 연면적은 51평 전후다 얘기했죠. 그러면 공사비를 곱하는 연면적은 23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왜? 요거 15만 제곱미터 곱하기 1.5에서 1.6을 해야 돼요. 요게 공사비를 곱하는 모수고요. 15만 제곱미터 지상면적은 분양가를 곱하는 모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만약에 똑같이 보겠다. 분양 면적당 공사비를 보겠다. 그러면은 통상 지금 아까 850만 원 평당 우리가 사업비라고 얘기하는 평당 850만 원 곱하기 1.5 한 1250만 원. 그래서 지상 면적만 생각한다면요. 34평 곱하기 사업비 단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1250만 원 곱해야 제대로 된 사업비 단가가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짓는 공사비 단가, 연립주택 짓는 공사비 단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짓는 공사비 단가, 어디가 제일 비쌀까? 단독이 비쌉니다. 아파트가 아까 평당 85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죠. 단가를 따지면. 단독은 지금 1,000만 원 넘어가죠. 단독주택 하나 짓는데. 물론 좀 안에 있는 마감자재 많이 좀 줄여놓으면 싸질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서울 외곽에 보통 전원주택을 포함해서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 요즘에 목조가 더 비쌉니다. 짓는 거 보면은 1,000만 원 훨씬 넘어갑니다. 평당 단가. 그 다음에 고단 비싼 게 연립, 다세대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비싸요. 요 정도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급공사비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요거는 이제 시공사를 이제 다니신 분들은 잘 알아요. 보시면. 저도 이제,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에 있지만은, 한 20년 전에는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이제 일부 재개발 재건축 원가 담당도 하고 관리 담당도 했었거든요. 그때 원가를 한번 구성을 보시면요. 이 도급공사비, 조합은 평당 얼마,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맺는데, 시공사는 이 안에서 이 영업 이윤까지 나오기까지 계산을 하죠. 원가 계산을 합니다. 현장에 주는, 우리가
본사가 있고 현장이 있죠. 현장에 쓰는 원가를 실행이라고 보통 합니다. 실행. 토목, 건축, 기계 설비, 그 다음에 뭐 다른 구분에서는 자재비, 노무비, 관리비, 경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부대 경비. 자, 이것도 매출 원가에 들어가고 요 매출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등. 자, 본사에 있는 사람들, 기획하는 사람들, 계약관리부서 이런 사람들 다 월급 줘야죠. 그리고 각종 홍보비들. 이거는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회사 홍보입니다. 일반 관리비 등. 이걸 뺀 게 이제 이윤인데 통상 공사비 검증에서 들어온 거 보면 그 시공자들의 이윤 폭은 3%에서 8% 사이입니다. 뭐 저희도 8% 이상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모든 현장의 시공사들이 다 똑같은 이윤을 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현장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고 어떤 현장은 기대 이상보다 훨씬 높게 이윤이 날 수 있고 그걸 합쳐서 회사는 먹고 삽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의 특징은 이 원가에 대해서 철저한 수량 단가를 관리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윤을 얻는 최대 무기입니다. 무기. 자, 어떤 공정에 어떤 자재 물량, 수량 얼마큼 들어온다. 이거 계산 잘못하면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이걸 계산하고 이것 때문에 뭐가 있다? 회사는 구매부서와 계약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만큼의 이제 이게 다 기술력이죠. 근데 이 건설회사의 특징을 또 보면요. 건설업은 서비스 업종이라는 거 아시죠? 뭐 제조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협력업체를 둡니다. 전기, 통신 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 이런 회사들이 직원들이 와가지고 전기 공사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 하도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들이 다 안정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하게 영업을 꾸준하게 잘 하는 회사들이냐?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아요. 우리가 회사의 수명은 통상 뭐 한 10년 전에 우리가 수명을 쟀더니 회사 수명은 한 20년이 안 되더라고요.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날 수 있고 또 갑자기 자재 같으면은 요즘 작년, 재작년, 지금처럼 폭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 위험 요인도 다 따라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리스크 비용으로 시공사는 이 현장 리스크 비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100억이다. 건설회사하고 하도업체하고 맺는 계약이 100억이면 이 100억이 우리 조합하고 계약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20억에서 130억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거 다 붙여야 되거든요. 일반 관리비, 영업비용 붙이고 이런 리스크 비용 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부도가 나면 조합한테 부도 났으니까는 돈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죠. 시공사는 이거를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이거를 책임져야만 시공사가 진짜 건설회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물가 상승 반영 기준, 착공 분양 시기, 미분양 등 공사비 회수 조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은 다 계약서에 또 다 시공사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전문가죠. 조합은 아무리 해도 시공사보다 전문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문성의 대칭성도 있는데 시공사는 어쨌든 기초 원가, 관리 운영 책임에 대해서 모든 걸 가지고 도급공사비를 만들어서 조합과 협상을 하고 제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공사비 단가하고 총 공사비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공사 단가로 따지면 어디가 비쌀까? 단독이 비싸다고 그랬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단독이 비싸? 아파트가 더 비싸야지.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게요. 일반 재개발 재건축 대형,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하고 가로택 정비 사업하고 보면은 단가가 어디가 비싸요? 가로택이 비싸죠. 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중대형 규모 같으면 거의 뭐 지금 650, 7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사비가. 가로주택은 지금 반포 쪽에는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된 적도 있어요. 뭐 800만 원, 760만 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또 이거랑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은 자, 지금 여기는 강북구입니다. 강북구에서 아파트 짓는 거고 강남 서초에서 짓는 아파트고 어디가 더 공사비 단가가 비쌀까?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실 수도 있어요. 강남 서초에서 외관 자재나 뭐 내부 무슨 샤시 뭐 이런 자재를 아주 고급식으로 쓰지 않고 일반 표준을 쓴다고 봤을 때는 강남이 더 쌉니다. 공사비 단가가. 34평 아파트를 짓는 데는 강남이 더 비싸요. 총액은. 근데 평당 단가로 치면 강남이 싸요. 이제 이해 안 되시죠? 그런 것도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가로채 정비 사업하고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고 보면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지상 면적의 50% 이하가 지하에 들어가 있다. 34평 연면적은 51평 된다. 이 정도 말씀드렸죠. 가로택 정비 사업은 지하를 그 정도로 파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보통 이제 일반 그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1.4대 세대당 1.4에서 강남 같으면 1.8, 2.0대까지 파요. 지하를 많이 판다는 거죠. 지하는 공사비 단가가 좀 작습니다. 지상은 훨씬 높고, 표준건축 비율만 따져도 지상이 100이라고 하면은 지하는 50에서 60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면적 내에서 지하 부분이 많이 판다. 그러면은 전체 공사비는 많이 들겠죠, 당연히. 근데 연면적 평당으로 따지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통상 그래서 그 공사비를 비교할 때, 야, 강남 서초 쪽의 공사비는, 야, 여긴 720만 원인데 여기는 왜 760만 원 요구를 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 전에 설계를 한번 보시고 또 구조적인 측면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연장해서 우리 그 다가구 주택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하 파나요? 안 파죠. 공사비 단가는 지상이 비싸요. 비싼 것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 단가 자체는 당연히 단독주택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서 한번 공사비 어디는 비싸고 어디 안 비싸다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 면적 비율이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지하수량 대수가 많으면 단가는 비싸요. 하지만 총액은 상당히 비쌉니다. 소형 평형 비율이 많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는 대형 평형, 뭐 50평대, 40평대를 거의 많이 졌습니다. 이런 데는 공사비 단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력벽 하나가 더 줄어들고, 문 하나가 줄어듭니다. 24평 2개는 방화문 2개, 2채니까. 자, 주방 가구 2개. 40평 주방 가구 2개는 놓나요? 하나 놓지? 40평이라 하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소형평 비율이 크면은 공사비 단가는 올라갑니다. 뭐 외관 특화 초고층, 아까 이제 반포 쪽에 평당 1,000만 원짜리, 여기는 뭐 한강변이라서 아마 외관 특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거기다 외제 압축 대리석 이런 걸 많이 붙입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 분양 대금 수입 조건, 그 다음에 공사비 지불 조건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후분양 얘기 많이 나왔죠, 과거에. 이건 뭐 가끔 이제 또 때 되면 후분양 얘기 나오는데, 후분양이 좋죠. 다 지어놓고 분양하면은 그만큼 이상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는 그만큼의 공사비는 또 부담해야 되죠. 자, 우리 분양금 스케줄 보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10%, 육회, 잔금 30% 이렇게 내죠. 공사비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공사비는 초반에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가요. 중반 갈수록 골조 올라갈 때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마감할 때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통상 그럼 맨 처음에 계약금 받으면 수입이 남는데 잠깐 남았다가 이 정도는 시공사가 공사비하고 분양 수입을 봤을 때 분양 수입이 부족해서 시공자는 공사비를 조달해서 하도업체한테 돈을 줘야 돼요. 빌려서. 앞에 한 공정 30-40% 요때는. 이거를 이해 못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왜? 어떤 회사들이 그럴까요? 재개발 재건축 안 해본 회사들. 이해 못하죠. 야, 공사하면 공사한 만큼 돈을 줘야지. 이런 데 있죠. 어디가 이렇게 되죠? 공사한 만큼 돈 이런데 광급공사. 국가가 발주하거나 LH, SH가 발주하는 데는 이렇게 줍니다. 이때는 건설회사가 안정적이에요. 부도날 일이 없어요. 미분양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초반 이 공사비를 다 건설회사는 이거를 갖다 빌려와서 하도업체를 줘야 되는 거죠.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융비용. 근데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하나도 안 나고 100% 분양했다 하더라도 요거하고 2개. 이건 통상적으로 이제 그 분양 수입이 나면은
공사비를 주죠, 우리는. 근데 만약에 조합도 돈이 많아서 공사한 만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공사비는 어떨까요, 단가는? 요거 한 8에서 10% 차이 납니다. 요게 평당 700만 원에 이 분양불로 돈 주는 걸로 계약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630만 원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평당. 싸게. 시공사는 훨씬 좋죠, 요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왜? 돈이 없잖아요. 무슨 수로 기성불로 줘요? 이걸 줄 수 있는 회사는 어디죠? 국가, LH, SH, 도시공사 이런 데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신탁사도 이렇게 준다고 얘기는 하죠. 신탁정비사업인 경우에도. 하지만 이렇게 주는데 요 앞에 부족한 공사비에 대한 자금은 누가 끌어오죠? 그건 신탁사가 끌어와요. 공사비가. 그래서 공사비 단가는 주는 대신 사업비 항목에 보면 신탁사가 이 사업비 금융비용이 조달해야 되는 사업 금융이 높아진 경우가 생기죠. 다만 국가에서 발주하는 거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훨씬 싸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후분양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성부로고 이제 그 분양불 얘기한 건데, 후분양 좋죠. 몇 년 전에 이제 둔천주공이 그때 하도 그 사업 시행자가 분양을 늦추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건설하고 이제 재판 싸움이 났죠. 저희 이제 부동산 원내까지 와서 시공사 공사 중단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 시공사 대표, 현대, 대우부터 해서 뭐 4개사 이상 다 만나봐서 협상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주단까지 만나봤거든요. 결국은 뭐 해결하긴 했는데, 그때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안 하니까 공사비는 들어가고, 거의 후분양에 가깝게 지금 그 조합에서는 분양을 안 한 거예요. 물론 분양가 때문에 안 한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양을 해줘야 요 돈만큼은 시공사가 가져가가지고 공사비 금액을 맞추고 이익을 만드는데, 분양을 안 하는 겁니다, 조합에서. 그럼 이렇게 분양하겠죠. 맨 끝에 잠깐 계약금 할 때 한 30% 받고 나머지 잔금 받죠. 공사비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많은 돈에 대해서 시공사는 금융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이 돈은 어디 들어간다? 도급공사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려달라.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분양 시기, 언제 분양을 안 한 경우에 그만큼의 페널티 조항을 시공사는 무조건 넣습니다. 이것 때문인 거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외에는 뭐 집안 여건, 뭐 사업비 대여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건설회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야, 건설회사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쉬어보면 있잖아요. 삼성, 현대, 뭐 대우, 뭐 DL 쭉 쉬어보잖아요. 한 6번째쯤 쉬면은 기억 안 날 겁니다, 아마. 그러다 억지로 생각하면 8개, 9개까지는 간신히 쉬어요. 그 다음에 기억 못 해요. 어디가 있지? 왜 그럴까요? 실제 없어요.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시공사는 특히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10에서 12개 업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좀 100세대 미만이라든가 이런 작은 규모는 이 회사 외에도 참여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통상 재개발 재건축을 좀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10개에서 12개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초기 사업비. 자, 돈도 빌려줘야 돼요, 조합에. 또 뭐 있죠? 공정의 한 3에서 30, 40%는 본인이 신용을 가지고 자금을 끌어와서 하주업체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이 정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여기 참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들은 뭐 한 회사당 뭐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서 50명인 데도 있고 20명인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성을 보유했다 그러면 두 개를 꼽으면은 하나는 건설회사, 하나는 정비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금 조달 능력도 있어요. 또 대부분 이 회사들은 그룹사 계열입니다. 그룹사 계열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는 그 직원들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또 수없이 많은 스터디를 하는 그런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게 시스템화돼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그런 업무 체계를 가는 회사다. 자, 이런 회사를 상대로 우리 조합은 시공사하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시공사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특히나 처음에는 이제 사이 좋죠. 사이 좋을 때는 좋습니다. 왜? 정비사업의 최고의 파트너는 정비업체라기 보기에는 어렵고 원래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싸움이 나면 정말 이기기 힘든 회사가 시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정비업체, 설계, 도시계획 다 전문성이 있지만 여기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공사의 위치가 이렇고, 자, 시공사 참고로 도급순위 보시면요. 삼성, 현대, 대우, 현현이 많이 올라왔네요. GS, DL, 포스코 이렇게 쭉 와가지고 요 정도 쭉 쉬어보다 보면은 한 11번째, 12번째 되면은 요 정도가 우리가 아는 정비사업의 시공사다 보시면 돼요. 그 밑에는 중흥이 정비사업 하나? 잘 왔다 갔다 해요. 한 적은 있습니다. 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 마찬가지로 태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이 업체들. 우리 조합에서 볼 때는 이 업체들이 서로 안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경쟁을 많이 해야 공사비가 내려가는데 업체들이 친해버리면 담합하죠. 근데 10개에서 12개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죠? 충분히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조직이죠. 수주전 할 때는 엄청나게 싸워도 수주 안 할 때는 서로 교류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시내권에 현대건설이 있고 현엔이 있고 DL이 있고 SK가 있고 또 누가 있죠? GS가 있고 다 몰려 있어요. 종로하고 개동 이쪽에 다. 그분들 한 달에 한번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이런 조직하고 싸우는 게 우리 조합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러한 그 회사를 이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공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합니다. 그게 나온 게 시공사 선정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사는 공정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 선정 기준은 입찰 계획 수립 결정할 때 그 절차, 이것도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을 합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조합은 입찰 방법 다 일반 경쟁 입찰이 원래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 수립, 설계, 원가 이런 걸 다 조합은 검토를 해서 입찰 계획 수립하고 입찰 공고 내고, 그리고 입찰 공고 낸 이후 7일, 그러니까 7일 후에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현장 설명회에서 필요한 제공해야 될 서류들을 쭉 우리가 그 선정 기준 등에 다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그 다음 홍보에 대해서도 2회 합동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개별 접촉 금지, 여러 가지 제재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일반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입니다. 특이한 걸 보시면은, 자, 총회 상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5개밖에 안 들어왔다. 시공사가. 요즘에는 5개 이상 들어오기 쉽지가 않아요. 전체가 다 총회 상정을 해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과거 같으면 그랬죠. 5개 들어왔으면 그 중에 3개 자르고 대의원에서 2개 올리고. 안 됩니다, 지금은. 만약에 6개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에서 걸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입찰 접수라든가 개봉도 시공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봉하고,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시공사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금 더 까다롭죠. 이러한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입찰 업무를 할 경우에 무조건 공공지원자한테 사전 보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 계획 수립을 하겠다. 대의원엔 당연히 하죠. 원가가 어떻고 우리 예정 가격이 어떻고 일정 어떻게 하고 설계하겠다. 이거 전에 강북구니까 강북구청 와가지고 문서로 보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강북구청이 보통 2, 3일 내로 통지를 합니다. 적정하다고, 아니면 뭘 보완하라고. 입찰 공고하기 전에 또 여기 와야 됩니다. 강북구청에. 와서 공고은행 어쩌고저쩌고, 현장 설명 계획 어쩌고저쩌고. 단계별로 다 해야 됩니다. 요 단계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 데가 있죠. 노량진 쪽에. 그쪽에서 단계를 안 지켜가지고 구청에서는 이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 조합은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시공 선정 절차를. 근데 서울시 조례하고 서울시 선정 기준에 있는 거를 조합에서 무시한 겁니다. 지금 절차 위반한 거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은 필히 하나의 단계 전에, 특히 대의원회나 입찰 행위 전에 구청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와서 사전 협의, 그리고 특히 문서행위 하셔야 돼요. 사전 검토 요청.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공사 선정 입찰 어떻게 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바뀌었죠, 서울시. 어떻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돼야 시공자를 뽑았는데 지금은 먼저 뽑을 수 있습니다. 대신 좀 까다로워졌어요. 대안설계. 그러니까 변경사항만 좀 보겠습니다.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원래 경미한 변경까지 대안설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용적률 높이를 건드리는 건 불가한 걸로 이번에 이제 딱 못을 봐왔고요. 뭐 이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총액 입찰제 가능. 원래는 사업시행 인가 도서가 나오면서 설계사는 지금 물량, 그 다음에 뭐 각종 항목에 대해서 시공사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역 입찰하거든요. 근데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합 단계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총액 입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허용했습니다. 대신 입찰 참여자, 뭐 건설회사는 총액 입찰한 경우에는 공사비 총괄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내역 입찰을 할 경우에도 당연히 그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즘에 내역 입찰 거의 다 안 하죠, 조합에서. 또 조합에서 준비할 게 또 하나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 뭐 통상 뭐 시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공사에 대해서 시공을 맡기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구조 안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내구성, 방화 안전, 소음 방지는 어느 정도 이걸 다 조합에서 만들어 내셔야 돼요.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그 개정된 내용에서 뭐 외관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안전사항, 미관, 뭐 유지관리 기능 이런 걸 다 통상 시방서에 들어갈 내용을 조합에서는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시공자한테. 어렵죠. 어려워서 서울시는 요거를 허용했습니다. 뭐 허용을 안 해도 사실은 다 조합에서는 최근에는 뭐 무슨 CM 뭐 다 계약을 하시죠. 건설 관리 등 자문을 허용했습니다. 시공자 선정 전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한테 자문 의뢰가 가능하다고, 뭐 의뢰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자문 받을 건데 조합은 이걸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떤 설계사무소라든가 별도 용역 체계를 해서 가능하다. 자문 용역이나 컨설팅 용역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이 추가로 의무된 점이 있습니다. 최초 사업시행 인가 후 분양 공고 전에 검증 요청이 의무됐습니다. 원래 공사비 검증은 공사비가 뭐 10% 이상 올랐다든가 이럴 때만 검증 대상이죠. 서울시는 그거 말고 사업시행 인가 후에 무조건 분양 공고 전에 검증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앞에 그 종이 한 장짜리 놓아진 게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공사비 자문 서비스를 서울시가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런 게 있죠. 뭐 표준 품셈, 그다음에 설계 오차, 물량 수량 오차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 표준 공사 단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문을 합니다. 서울시하고 뭐 서울시 공무원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우리 코디네이터나 일반 전문가 중에서 한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자문을 하고요. 서류 먼저 신청을 하시면은 뭐 지금 초반이니까 지금 많이 안 하시거든요. 직접 조합까지 와서 자문을 합니다. 자문을 해서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나 뭐 2주 정도 내에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사비 검증은 요 의무사항 외에 이제 저희가 또 공사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증액 관련한 그런 협상이 오고 할 때는 미리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희 본사 대구에 있죠. 대구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와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일단 건설회사하고 공사비의 중요성을 설명드렸는데 요즘에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현황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요 파란색 그래프가 건설 공사비 지수입니다. 요게 연도는 24년 요게 1월 달이고요. 그리고 건설 공사비 지수는 보통 지수는 어딘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2015년 전후입니다. 2014년, 15년 전후에 100이었습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지금, 그러면은 뭐 한 6년, 한 8년 전, 10년 전에 100이었는데 10년 동안 얼마큼 올랐냐? 150% 올랐어요. 건설공사비 지수가. 공사비가 1.5배가 뛰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건 이보다 더 올랐습니다. 더. 근데, 야, 물가는 오르는 거 아니냐?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요거는 한 2019년도가 100이었는데 113. 차이 많이 나죠. 요때 비교했을 때 요 선형하고 같이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하고 건설공사비하고는 이 정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상황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이렇습니다. 자,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작년 말 정도까지 이제 더 이상 상승 안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웬걸? 더 올랐습니다. 원자재. 작년은 시멘트 해였습니다. 재작년은 철근의 해였고요. 가장 많이 오른. 앞으로는 인건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올 소지가. 자, 경기 불안, 원자재 상승으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시공사는.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는 무조건, 야, 수지 1위 해야 돼. 이런 회사는 지금 없어요. 굳이 수주를 1위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나옵니다. 특이하게. 뭐, 법정 관리를 받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주 1위 합니다. 왜? 부담이 없거든요. 오히려. 어쨌든 일반적인 회사는 선투자 부담이 큰 정비사업 특성으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시공사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는 재개발 재건축만 한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건설회사를 쫙 펼쳐보면요. 토목이 있고요. 일반 건축이 있고 플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 분야가 있죠. 그중에 주택사업 분야의 일부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근데 이 다른 사업 거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다른 점은 뭐냐? 물론 다른 사업도 사업 잘못하면은 뭐 해외 PF 사업하다 보면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손실도 볼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특징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 지나야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 매출 발생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있어야 비로소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하면은 수입이 들어오면은 매출이라고 그러죠. 건설회사는 그게 아니고요. 공정률 자체가 매출입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매출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차라리 택지개발지구에 광급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한 만큼 돈을 받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부분에선 대여금도 많이 돼요. 그러면 회사의 CEO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불안한 경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줄여. 다른 분야, 토목 쪽, 이쪽을 더 수주를 강화해. 이런 결정을 내리죠. 또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회사가 다 그룹사죠. 그룹사들은 특징이 다 거기 뭐 3세, 2세들은 어디서 공부하고 오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이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면은 우리나라 오면 야, 이 사업을 왜 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성도 그렇고 다 그 CEO가 바뀐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설수 안에 만에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어쨌든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5년 후 매출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 안정성이 중요한 거죠. 지금 회사들은. 그리고 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사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발주처,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눈높이가 달라요. 시공사는 야 우리 30% 올려야 되는데 조합은 5% 생각하고 있죠. 이런 눈높이 상황에서 과연 수주전을 출혈 경쟁할 수 있을까? 굳이 안 한다는 거죠. 이 회사들은. 그래서 시공사하고 조합하고는 분쟁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따라서 갈등, 분쟁, 사업장 증가하고요. 이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시공사는 이 분쟁을 일으켜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도 발생합니다. 언제 그랬죠? 2011년부터 15년 요 사이가 언제적이죠? 물론 이 사이에는 뭐 14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건설 경기나 이런 거 폭락한 적이 있지만 요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시기였습니다. 금융위기는 뭐 2008년도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2011년발 금융위기를 보거든요. 2011년도에 발생한 금융사건 때문에
한 몇 년간 우리나라 PF 사업이 완전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공사들은 다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뭐 제가 아는데 몇몇 군데들은 뭐 이쪽에 장희동 쪽도 그렇고 거기 보면 시공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투입한 대여금을 일부라도 받고 계약을 해지할까, 이게 목표인 회사들이 많았어요. 이때. 지금 상황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왜? 어떤 회사들이 그럴까요? 조합하고 계약 자체가 약간 자기가 불리하게 작용한 그런 회사들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여기는 빠지고 싶은 사업구역도 있겠죠.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이제 그 위에서 압박이 있는 지역들, 어떤 랜드마크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는 꾸준하게 오르고, 자, 얼마큼 오르나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최근 상황은 아니에요. 최근 상황에서 계약된 거는 많지가 않아서 그 전 상황, 작년 7월 이전인데, 서초 신동아 720만원, 이건 더 오를 겁니다. 이거는 35층 아파트를 39층으로 올리고 세대수를 줄이려고 해요. 이 조합은. 더 오를 겁니다. 730, 748, 640, 650, 요 정도 수준이 작년 7월 전 상황이고요. 물론 이거보다 낮은 공사비도 있고 높은 공사비도 있어요. 중간 정도를 갖고 오는데, 이거는 제가 추정분담금 심의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온 건데, 어쨌든 이 상태라면 분쟁이 많겠죠. 그래서 자, 시공사를 상황하고 조합에 눈높이 오고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가 분쟁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입찰 참여 안 합니다. 시공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서초 반포 평당 908만 원에서 안 돼서 959만 원. 이거 어디죠? 반포 18차 한강 옆에 있는 거. 이건 단독 한 동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워낙 호화판으로 짓겠다고 뭐 공언을 했으니까. 잠실 쪽도 평당 760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810으로 인상을, 예가를 올렸어요. 안 들어오니까. 노량진도 그랬죠. 노량진도 안 들어오니까 올렸죠. 22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중대형 규모 공사비는 아까 표 보신 것처럼 640에서 77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요게 소규모 정비로 가잖아요. 가로 정비. 훨씬 더 높아져요. 800선이 올라가 버렸어요. 뭐 중랑구 면목동, 안양시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부천시 하면 신문 좀만 보시면 다 나와요. 다 시공사 불참, 또 시공사가 있는데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분쟁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게 시공사입니다. 공사비 인상 문제로 분쟁 사례도 많이 늘어났죠. 뭐 부천 뭐 소사 쪽일 저일 겁니다. 아마 춘지동 쪽일 것 같은데, 평당 499만 원에서 708만 원으로 인상 요구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 해지까지는 좋은데 새로운 시공사를 못 뽑아요. 특히 이동 가지고 계속 예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조합 집행부가 계약 해지를 하고 싶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이면. 안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을 상황이 됐을 겁니다. 아마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말이 되냐 708만 원이. 조합은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했고, 왜? 시공사가 원했을 거고 계약 해지를.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억지로 조합은 손해볼 줄 알면서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래 놓고 지금은 750 주고도 시공사를 못 구하는 상황. 이런 게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와 분쟁보다 더 문제가 그래서 이겁니다.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이, 이게 더 문제입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지금 같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꾸준하게 얘기를 한다면, 조합원들이 사전에 좀 이해를 했다면은, 야, 협상을 더 해보자. 계속 가자. 이랬을 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주고 그냥 계속 가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시공사도, 그러면 우리가 안 도망갈게. 도망가지 말고 좀 우리가 남진 않아도 하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공사는 남는 현장도 하지만, 악가지 현장, 뭐 일본말 마이너스 현장도 합니다. 마이너스 현장도 해요. 그래서, 근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이거 이상 못 받을 거 뻔하니까 손실이면 나가죠. 저 같으면 계약 해지 유도합니다. 이 상황이라면은 조합과 조합원 간에 사전에 지금 조합 입장 집행부에서는 꾸준하게 조합원한테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조합 집행부하고 조합원의 그 사이는 이 간격은 굉장히 넓습니다. 조합에서 볼 때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데 달라요. 그런 적 있으시죠? 네, 항상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있대 다른 데 강연할 때 이 얘기를 분명히 항상 드리는데, 조합원한테 이제 소식지 가끔 내보내죠. 소식지 내보내면 조합원들은 5번 보내면은, 5번 받으면 그 중에 한 번 읽을까 말까,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다른 지역의 조합원까지는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거든요. 안 읽어요, 저. 잘. 바쁘니까. 왔나 보다. 근데 한 5개 쌓이면 그때 읽습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조합원한테 이걸 전달하려면 비슷하게 5번 보내면 됩니다. 5번. 간단히 해결돼요. 이 5번 더 보내는 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때에서 한 번 보내잖아요. 조합원들은 뭐라 그러죠? 언제 보냈어?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분당이 높아?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을 완화시키려면 사전에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고지해야 될 거를 5배 늘리시면 되고요. 그냥 아예 정말 작정한다면 도배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정말 보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종이 아깝게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왜 다 아는 얘기 또 보냈냐. 이 욕을 많이 먹으면 성공한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분쟁 별로 안 생겨요. 역시 시공사의 갈등이 조합원의 갈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강동구, 둔천이죠. 영등포구 재개발까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분쟁의 결과는 조합이 좀 불리해져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 뭐 시공사들이 정말 안달난 적도 있죠. 수주 못해서. 그럴 때는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거 좀 아셔야 되고요. 자, 시공사들은 지금 아까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셨죠. 어떤 경우일까요? 조합 설립할 때 계약 체결했어요. 뭐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계약 체결한 데도 마찬가지지만, 계약 체결했을 때 평당 뭐 450, 500에 했다고 치죠. 쭉 와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인가 받고 요때 본계약을 합니다. 근데 자, 에스컬레이션 조건이 있죠. 물가 상승분. 근데 물가 상승분 자체를 건설 공사비 지수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한 데도 꽤 많아요. 아무리 그걸 반영해도 지금의 공사비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시공사들은. 그런 시공사 입장에서는 백날 올려달라고 해도 조합은 야, 계약서상 너네 거 다 반영해도 딱 10만 원 올려주면 끝이야. 시공사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원가가 30만 원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시공사는 어떻게 되죠? 이건 죽어도 못합니다. 그럼 조합은 어떻게 가야 돼요? 공사비 검증합시다. 공사비 검증하면 시공사가 100점 100패예요. 왜?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으면 책임져야지. 시공사가 무슨 소리야. 시공사는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시공사는 머리를 굴리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장들이 나옵니다. 자, 착공을 딱 왔어요. 자, 착공이 딱 되면은 이제 빼박이에요. 시공사는 못 도망가. 공사했잖아요. 그런데 요 전까지 이제 착공할 때에 그 건설회사는 뭘 하죠? 하도업체 계약을 해요. 우리가 아파트를 질 때 통상 이제 처음에는 골조, 터파기업 골조, 보통 습식공사, 이렇게 습식공정, 이런 거 좀 들어봤죠? 습식, 건식. 습식이 뭐냐면, 물 들어가면 습식이에요. 콘크리트 타설 물 들어가잖아요. 딱. 골조 올리고, 그런 게 습식공정인데, 이런 습식공정은 이때 계약 다 끝납니다. 착공할 때. 그러니까 착공 이후에 공사비 올려달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공사는. 해서는 안 되죠. 자, 이걸 다 책임지는 게 시공사인데, 그런데 이 마감 때 한 공정 3분의 2 정도 되면은 건식이 나옵니다. 왜? 마감. 싱크대, 구방가구 갖다 놓고, 이건 설치만 하는 거죠. 그럼 마감 공정이 들어갑니다. 요때는 계약을 중간에 해요. 갑자기 마감 공정에 필요한 원가가 올라버리면 시공사가 곤혹스럽죠. 근데 시공사는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거.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특화. 그 다음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그때가 되면 통상 이제 단지 특화라든가 마감 특화라는 개념으로 올리게 돼요.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에스컬레이션 조건보다 원가가 더 크게 올랐어. 이때 시공사는 빠져나가든지 조합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을 요구합니다. 상황 변경. 무슨 얘기냐면 공사 계약서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션 조건,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공사비 지수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조합에서는 바꿔줄 리가 없죠. 그죠? 근데 또 안 바꿔주자니 힘들죠. 시공사는 이런 요구를 꾸준하게 합니다. 어차피 총회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안 그러면은 본인 도망가겠다. 분쟁 야기시키고. 근데 시공사들 중에서 그나마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장 10개면 10개, 10개가 다 문제라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들은 이런 결단을 내죠. 분쟁을 야기시킨 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변경 계약을 요구를 하겠죠. 예고하는데, 뭐 10개 중에 뭐 한두 개다. 그거는 시공사는 손해보고 갈 수 있어요. 충분하게. 시공사가 모든 현장을 다 이익 보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착공 이후에는 공사비 올려줄 이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려준 경우라면 거의 이렇게 됩니다. 마감 품목 일부가 설계 변경 원인, 설계 변경 많이 하시죠? 원인으로 스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집안에다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버리죠? 사서, 우리가 가전제품 사서 넣는 게 아니라 설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현관문 열고 나면은 센서 등이 켜지면서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근데 딱 봤을 때, 우리 단지는 이게 없어. 옆 단지는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변경하죠. 그때에 공사비가 조금씩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 다 합니다, 시공사들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공사비 지금처럼 급등기에서, 자, 우리 조합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합원한테 장밋빛을 주면 안 됩니다. 장밋빛이 있어야 동의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분담금 때문에 공사비는 결국 분담금 때문에 분쟁이죠. 분담금 때문에 이제 말이 많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공사비 증가액보다 더 분담금 증가폭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조합 설립 때나 이때 분담금을 너무 작게 잡았어요. 공사비 평당 50만 원 오르면은 분담금은 여기 비례하면 4천에서 5천만 원 오르면 되거든요. 근데 분담금은 1억에서 2억 이렇게 올려놔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앞선 분담금 만들 때 여러 가지 리스크 비용이나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 할 때 지금처럼의 시기라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비 많이 깔아놓고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협상 전략,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서울시 자문 서비스 아까 종에 있죠?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 조합협회도 있고, 많은 협회도 있어요. 도움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 검토도 해볼 수 있고, 상담도 다 합니다. 그 정도 준비가 돼야 시공사하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분쟁 발생했잖아요. 했으면은, 분쟁 발생한 현장을 코디네이터로 제가 가잖아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듣다 와요. 그 전에, 분쟁 발생 전에 코디네이터나 전문가들이 가주면 이익이 됩니다. 물론, 이때 가서 이익된 거는 조합은 이익된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왜? 분쟁 발생이 안 했으니까, 막았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시기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증제도 무조건 활용하세요. 공사비 검증제도. 시공사하고 공사비 검증제도가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공사비 검증은 객관적으로 하나의 선을 긋는 제도거든요. 조합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고 시공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검증기관 입장에서는 이 선이 공정하다고 가운데는 있지만 살짝 조합적으로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많이 깎아야 된다. 그런 것도 마음속엔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어쨌든 공사비 검증 신청 조합 등 근데 일부는 검증을 좀 부정적으로 하고 꺼리는 조합도 있어요. 시공사 꺼리는 건 이해해요. 시공사가 검증 받기 싫다. 그거는 저희도 이해합니다. 조합이 받기 싫다는 거는 저희는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나 시공사들은 야 검증 받으면 6개월에서 1년 걸려. 1년이 뭐야? 2년 지나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죠. 공사비 검증 기간은 60일에서 75일입니다. 2달에서 2달 반. 여태까지 저희가 1년에 한 15건 내외의 공사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합에서 요구해서 좀 늦춰달라고 한 거 빼놓고는 저희가 이 기간을 늦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5달, 6개월 이런 얘기는 시공사들이 하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시공사들이 원가 내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있었던 시공사들 있습니다. 몇 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서 본인들 기간만 걸린 거예요. 공사비 검증 문서 한국부동산으로 문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을 6개월 동안 안 한다 저희한테. 근데 조합은 야 6개월 지났는데 검증 결과 안 나오냐. 저희 와야 검증을 하죠. 이런 거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